이제 원내에서도 그렇지만 선거법 관련해서 논란이 좀 많잖아요. 네. 이게 민주당 내에서 뭐 국민의힘은 대놓고 이제 자기들은 병립형 가겠다 해놓고 만약에 지금 체제를 치르면 자기는 무조건 만든다. 위성정당 만들겠다. 뭐 공언을 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언론 보도 보니까 위성정당 만들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근데 민주당은 이제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약간 이제 고민이 되고 의원들도 의견이 많이 충돌되는 것 같은데 의원총회에서도 이 문제가 아직까지는 결론이 난 건 아니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의견은 또 어떻게 좀 나눠져 있나요, 대체적으로? 지금 우선 저희들의 입장은 예. 위성정당이라고 예. 하는 거 예. 명확히 뭐 위성정당이라기보다는 위장정당 뭐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 이야기해 있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 최대한 국민의힘과 같이 그렇죠. 좀 협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하잖아요, 지금.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다니까요. 대놓고 지금.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교착 상태에 있었던 거고요. 또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저쪽이 국힘이 움직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는 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국민의힘이 지금 뭐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하는 4년 전 선거 정립형 맞습니다. 비례죠. 정립형 전국 비례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 병립형 중에서도 일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전국구 단위로 비례를 권역별로 뽑는 게 아니라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뽑아보자. 그렇죠. 이런 방안이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들은 그것이 있을 것 같은데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또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하는 국민들도 계시고 우리 그렇죠. 당 안에도 그런 의견들이 그 힘들게 뭔가 선거제의 변화를 만들어 왔는데 그걸 다시 옛날로 돌리는 것이 옳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좀 더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선거제 논의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뭔가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김지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저쪽 여당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는 정도 그 그런 안을 만들든지 하는 것일 것 같은데 저는 22대 그 총선거가 4월 10일로 이미 못 박아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역산해서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2월 중순 이전에는 해야 되죠.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 우리 당에서도 그 일정대로 보면서 필요하다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볼 텐데 최종적으로는 이건 당 지도부가 결단을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을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걸 거쳐서 당 지도부가 결단을 하면 그것대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떠나 지금 윤영덕 의원이 말씀하신 그 기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여야 합의가 안 되면 선거법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죽어도 지금 이 위성정당 방지법은 안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붙잡고서 우리가 계속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바꾸려면 여당이 합의해주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권역별 비례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거 정도는 협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저쪽은 뭐 흘리고 있다고 그러던데 저쪽이 협상을 자꾸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안도 내놔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의 제대로 치러진다. 근데 정말 그러니까 이 명분을 얘기하시는 분들처럼 위성정당 만들면 절대 안 돼라고 얘기하고 뭐 대표가 예전에 얘기했으니까 그건 전제가 여야가 합의해서 위성정당 못 만들도록 법을 만드는 전제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지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국민의힘이 나 몰라라 하고 우리는 갈 거야. 우리는 비례정당 위성정당 만들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안 만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민주당 의원들도 그 동의하기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이 안에서도 지금 현재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법 이것이 실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 현행 제도로 간다고 했을 때 또는 아까 말씀하신 또 하나 방안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거고요. 여야 합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현행 제도로 간다고 했을 때 위성정당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의견은 아닙니다. 위성정당을 만들지 말자 그런 의견들이 있는 반면에 또 불가피하게 우리도 저쪽이 만들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도 있으시고 또 한편에서는 연합비례정당 자매정당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또 그 제 야당 또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이런 방식을 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이건 좀 더 의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다음에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결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민주당이 이기는 안으로 가야 된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이 정치 자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좀 더 나아지는 어떤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중에 하나가 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러려면 국회의 다양성도 보장이 돼야 되고 또 세대나 계층의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 대한 이상적인 어떤 기대가 있는 반면에 또 현실적으로 그것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이런 것일진데 저는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위기의식은 앞서서도 이야기됐지만 국민의 뜻을 번번이 거스르는 오히려 국민을 이기려고 드는 이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국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국민들께 그런 것을 잘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대로요. 저는 왜냐하면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지만 국민의힘이 제1당이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희망은 없어요. 우리나라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행정부가 저렇게 무도하게 행동을 하잖아요. 잘못한 걸 인정 하나도 안 하죠. 국회에서 넘어온 법마저도 거부권 행사하는데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안 되고 제1당이 안 되면요. 제가 볼 때 진짜 이 나라 어떻게 될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것일 거예요. 이게 선거 같은 것이 예측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안들을 생각하고 계신 우리 당내 의원들도 그렇고 또 각각 그 안에 자기 동의를 하고 계시는 지지자들이나 국민들도 그렇고 그 결과는 우리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건 저는 같을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기 위해서 멋지게 지기 위해서 이런 방안으로 가자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걸 결국은 보다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고 또 정무적인 판단의 책임성을 갖고 있는 지도부가 최종적으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실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좀 지혜를 모아서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원내에서 국회의원들 평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주부터 공천 심사 후보자 면접이 시작된다면서요? 네네네.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지금 지지난주에 공모를 완료를 했고 지난주에 적합도 조사라고 적합도 조사 그 여론조사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면접에 들어가는군요. 면접에 들어가면 지금 공관위 의 절차대로 한다면 면접해서 종합평가하고 그다음에 컷오프라고 그러죠. 컷오프. 경선에 오를 후보들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고 설 이후부터 쭉 순차적으로 각 지역별 경선을 치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일정입니다. 그럼 설 전까지는 대진표가 그러니까 당내 경선 대진표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겠네요. 지금 그러면? 계획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또 진행하다 보면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근데 이제 정치 선거 일정이 이미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가야 되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 제3지대 3당 변수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런 것까지 있죠. 좀 고려를 하면서 이런 상황 고려해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당 후보를 좀 더 빨리 결정을 해서 이렇게 윤석열 그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서 좀 선명하게 야무지게 좀 싸우는 우리 당 후보 선거 활동을 좀 일찍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본인도 어쨌든 이제 의원이시지만 경쟁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혼자 간다면 뭐 면접하고 이럴 때도 혼자 가고 좀 긴장됩니까? 가면 어떻습니까? 아, 당연히 긴장되죠. 현역 의원들도 긴장이 되는군요. 심사받으러 가면. 어쨌든 시험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정치인은 면접관들한테 심사를 보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심사를 본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무슨 질문을 할까 어떤 대답을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도 그렇고 또 제 대답이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대답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런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늘 긴장되죠. 그 현역들이 이제 어쨌든 뭐 그러니까 선거 과정에서는 유리하지만 평가 과정에서는 현역들이 조금 불리한 면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신인들 이런 소위 뭐 플러스 점수를 받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그 긴장되는 요소 중에 하나겠습니다. 아무래도. 네,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 결과야 정해진 어떤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분명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 견해나 또는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것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잘 하시기 바라고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제 태도를 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천시장에서 폴더 인사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게 어느 정도 봉합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는 남아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총선 전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관계가 어떤 관계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난번 얼마 되지 않은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그 눈꼴 사나운 그 갈등 이런 모습들이 진짜 봉합되는 것을 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결국 용산의 뜻을 국민의힘에 관철하기 위해서 파견된 어떻게 보면 대통령 대리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여의도 진출을 해가지고 사투리만 쓰는 그런 어떤 여의도가 총구석인지 알았더니 나름대로 본인이 뭐 한 달여 이렇게 당 활동도 해보고 또 전국 돌아보면서 사진 찍자고 그러고 뭐 사람들이 몰려들고 뭐 이런 것 같으니까 야 나도 이제 뭔가 독자적인 길을 걸어도 되는가 보다 이런 착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한풀 꺾인 거잖아요. 그럼 좀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공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천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생각은 곧 한동훈 비대위원장 생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국회, 여의도, 정치권, 소위 기존 정치권을 기득권, 정치 기득권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검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물로 이제는 진짜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여의도를 만들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결국은 다시 한번 국힘 내부 어떤 분란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뭔가 미래의 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미래 권력으로서 미래 권력이죠. 자기 뭔가 그 파워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 맞아요. 생각도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는 양쪽 간에 충돌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셀카 찍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고 이러다 보면 그냥 이제 분위기가 뭐 선거운동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선거운동 현장 가고 이러면 막 지지자들 많으면 맞습니다. 좀 이게 기분이 막 내가 뭔가 엄청난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지지율 10% 후보도 마치 곧 당선이 될 것처럼 그렇게 느끼잖아요. 냉정해지기가 어려워. 객관적으로 자기를 보기가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렇게 업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드는데 왜냐면 정치를 하던 사람이 아니라 장관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좀 기분 나쁠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또 하나는 이제 갤럽 지지율 조사가 있었잖아요. 갤럽 조사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평가가 뭐 50%까지 간다 이런 얘기까지 있고 대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대로예요. 국정운영 지지율은 조금 뭐 1% 빠졌으니까 그건 빠졌다고 보기 어렵고 그대로인데 이런 상황이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대통령이 이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일을 해보겠다고 한다면 네.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수치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할까요? 저는 오랫동안 30년 넘게 그렇게 네. 검찰에서 녹을 먹은 그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두 분 다. 네, 맞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네, 그렇고 네. 이런 분들은 검찰 안에서 서열이 분명한데 네, 그렇죠. 맞아요. 네가 이인자가 나를 밟고 올라서라고 그래 또 네. 나보다 인기가 더 좋아 네. 그러면 아무래도 새끼 질투도 불쾌하죠. 있을 거고 네. 현재 권력으로서는 네. 임기가 뭐 한 1년 3년 남았다 이런 모르겠습니다만 3년이나 남은 네, 그런 네, 상황에서는 네. 불편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더 충돌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도 자기가 뭔가 조금 더 올라가려면 뭔가 한 번 더 이제 소위 들이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과연 이걸 만약 그러니 또 발생하면 용납할 수 있을까? 지금은 이제 넘어갔지만 그런 생각까지 들어서 만약 두 번째 세 번째의 충돌이 일어난다면 좀 이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좀 크게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가 좀 더 이제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그런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예. 국민의 삶을 살피고 지금 현재 어려운 민생 위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국민들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고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뭐 저희 민주당이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용산하고 저기 국힘하고 더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바람은 솔직히 없고요. 좀 더 냉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본인의 정치 권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도 저쪽 그런 어떤 분란을 뭐 고소해 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혁신 역량 또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러한 정치 이런 것들을 보다 더 선명하게 또 적극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일종의 정치 권력을 놓고 벌어지는 볼썽사나운 세력과 그다음에 국민과 민생을 살피는 민주당과 이런 대결 구도로 선거를 준비하고 총선에서 이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